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통계적으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가계의 어떤 현상을 볼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집의 어떤 재정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고 한번 지금부터 이제 따져보고 그것들을 좀 더 엄밀하게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재정 상태에 대한 어떤 그 진단은 이런 이제 4가지 요소로 됩니다. 첫 번째 유동성. 기업들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자산이 없어서 이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는 유동성인 것 같습니다. 예, 당장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동자산.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팔아가지고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데요. 그런 유동성이 충분하냐,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점검, 그 다음에 부채 관리, 저축 계획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계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가계부를 쓸 때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지출만 이렇게 쭉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계부를 쓰는 방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놓고 좌우로 나눠서 좌측에다 먼저 소득을 적습니다. 가계소득을 적는데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눕니다. 경상소득인 거는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들어오는 소득들을 말하는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이나 이런 이전소득,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는 소득, 아니면은 부모님이라면 자녀한테 받는 소득, 이런 것도 이전소득이라고 하죠. 소득이 있고요. 비경상소득은 이제 뜨문뜨문 한 번씩 이벤트식 발생하는 소득, 경제소득이나 누가 돌아가셨다나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부의금이라든지 이런 소득 말하겠죠. 그다음에 퇴직수당, 기타 비경상소득 이런 소득으로 나눠서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꾸준하게 들어오는 소득과 어쩌다가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측에다가 그런 소득을 적었고 좌측에다가는요 저축과 보험을 적습니다. 저축과 지출을 적습니다. 저축과 보험에는 예금, 내가 매달 하는 예금이나 저축, 그다음에 펀드나 투자, 그다음에 연금, 보험료, 각종 보험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는 거죠. 내가 소득에서 결국은 내가 버는 소득에서 일부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근데 지출은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데요.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구분합니다. 고정지출은 항상 꾸준하게 나가는 거, 큰 변화 없이 꾸준하게 나가는 거. 우리가 이제 보험료 나가는 거를 보험료는 앞에 있었고 이제 공적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 나가잖아요. 국민연금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보험료 나가는 거 있고 대출이자 확정된 거잖아요. 그죠? 확정된 거라서 꾸준히 나가는 것들. 그 다음에 집을 사면서 부채받은 것들, 부채상환금, 세금,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지출로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동지출은, 매달마다 계속 변화되는 거. 요번 달은 외식을 자주 했기 때문에 아니면 요번 달은 쿠팡 이츠에서 많이 이렇게 많이 사다 배달시켜 먹었기 때문에 많이 늘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달은 또 많이 이렇게 시켜 먹지 않았기 때문에 좀 줄을 수도 있고, 식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이런 비용들이 이제 변동지출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누군가 돌아가셨거나 이럴 때 경조사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부금 등등을 이제 이런 것들 이전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산을 분류해가지고 그냥 쭉 적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그 계정 과목이라고 하죠.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분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집의 가게가 어느 정도 건강한가라고 보는 건데, 첫 번째는 가게 수지라는 거는 우리가 그 수익과 그 다음에 지출에 대한 부분이죠. 수지가 어느 정도, 그래서 지출이 어느 정도 적당한가, 너무 많이 지출하지 않는가, 소득 대비해서 너무 많이 돈을 쓰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진단하는 건데요. 계산하는 방식은 보시다시피 우리 아까 나눈 변동지출과 고정지출로 나눴었잖아요. 이거 합친 지출액과 소득으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지출은 100만 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 나누기 200 하면은, 그죠? 그러면 50 정도 나오겠죠? 50%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근데 70% 이하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70% 이하로.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을 내가 버는데 100만 원 다 쓴다. 그러면은 100%죠. 그죠?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일단 이제 어느 정도 30% 정도는 이제 남겨두고
70% 정도만 이제 쓰는 게 70% 이하로 쓰는 게 적당하다. 내가 많이 지출하더라도 한 70% 정도까지만 지출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이제 건강하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물론 뭐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단할 때 말하는 일반적인 어떤 기준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밑에 별표가 있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래서 20대는 50%, 30대는 70%, 40대는 80%, 50대는 90%, 65세 이상은 95%. 네, 그죠? 네. 근데 어차피 이거 돈이란 게 돌아가실 때 다 들고 갈 수 없는 거니까 그때는 열심히 또 소비하시는 게 그렇고. 근데 네네네. 네, 그때는 써도 된다는 거고. 그 대신에 젊었을 때는 그죠? 젊었을 때는 50%만 하라는 거죠. 네, 50%만. 왜냐면 이제 사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거든요.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가 인생의 어떤 이 쫙 생애의 주기를 보면은 그 젊었을 때야말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크게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는 이제 목돈 모으기가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용들이 많이 교육비라든지 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돈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은 그 시드머니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목돈이.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들 얘기해요. 그 뭐 대학교나 이런 데 가면은, 대학교나 사회초년생들 교육 가면은 일단 시드머니를 모아라. 예, 이게 여기만처럼 소득에 내가 1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적어도 50만 원 이상은 저축을 해가지고 빨리 시드머니를 모으는 게 좋아한다. 왜냐하면요, 저도 사실은 이제 결혼하기 젊은 시절에 시드머니를 못 모았거든요. 못 모았는데 만약에 같은 10% 수익률을 올렸는데요, 1000만 원의 10%는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근데 1억의 10%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그죠? 예, 이게 다른 거예요. 규모가, 돈이 늘어나는 규모가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빨리 이제 그 시드머니를 모으는 게, 사실은 시드머니를 20대, 30대 시드머니를 모으면은 40대, 50대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아는 선배님은 따님이 사회 초년생에 이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첫 직장에 갔을 때 월급을 다 이제 못 쓰게 했대요. 예, 월급을 못 쓰게 하고 용돈을 줬대요. 직장 다니는데도 20만 원, 30만 원씩만. 근데 막 처음에는 따님이 막, 아니 내가 번 돈인데 왜 못 쓰게 하냐고 막 원망하고 이러더래요. 예, 이랬는데 그래도 가끔 이제 모자르면은 뭐 용돈 20만 원 주다가 가끔 모자르면 10만 원씩 더 주고 뭐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5년 정도 하니까 뭐 1억을 모았다는 거예요. 1억을 모으고 나니까 딸이 달라지더래요. 예,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젊은 시절에 자기가 목돈 1억이 있다는 게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에 대한 태도나 그냥 돈을 불리는 재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한번 이제 시드머니를 모으는 경험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40대, 50대 그 삶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좀 힘들지만 일단 목돈을 그게 뭐 꼭 1억이 아니래도 5천만 원, 내가 5천만 원을 모으겠다, 아니면 3천만 원을 모으겠다, 이게 뭐 정답은 없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목돈을 모으는 경험을 하는 것이 사실은 40대, 50대 또 다른 삶을 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수익률이라도 늘어나는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요.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제 거의 한 20년 넘게 투자 교육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 상담해 봤지만, 결국은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프린시플, 원금이에요. 네, 원금이 늘어나는 게 더 사실은 자산 관리나 재무 관리나 뭐 부를 일구는 데서 가장 기초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어쨌든 간에 해서 적정한 소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 대비는 이제 보험인 거죠. 뭐 저는 보험사에 다니진 않지만 이제 보험사에서 많이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또 보험을 또 많이 가입하는 것도 문제예요. 예. 보험을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가입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올바른 이제 의사결정은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보험들만 적절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보험이란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뭐 이럴 때를 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적정한 보험에 대한 평가는 소득에서 한 8에서 1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부채에 대한 거는 보시면은, 부채는 이제 현금 흐름과 이제 자산 부채,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가 매월 부채 상환하는 돈이 가계 소득에 있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집을 얻으면서 부채를 했는데 매월 50만 원씩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 근데 내 소득은 100만 원이다. 그럼 50%죠. 상당히 높은 거죠. 네,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한 30% 선만 하는 게 30% 이하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와 자산, 내가 지금 전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비중을 계산하는데 이거 역시 한 40% 이하가 적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을 다 뭐 집이나 그다음에 현금 자산들 여러 가지 자산들을 다 합친 금액하고 부채의 총액으로 나눈 겁니다. 나눴더니 40% 이하가 적절하다. 이거 이상으로 부채가 많은 거는 위험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주택 마련 같은 경우는 지금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총 자산의 한 30%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는 이제 투자를 내가 얼마큼 하고 있느냐. 자산 중에서 투자를 얼마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총 저축에서 투자를 얼마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죠. 자, 제가 무엇보다도 사실은 또 이제 그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우리가 사실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갑자기 닥칠 수 있는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는 저 아는 후배는 아침에 출근하다가 택시를 타고 오는데 저기 그 도로에서 차가 전기차 택시를 탔는데 급발진해가지고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그날 사실 점심 먹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녁 때 전화 왔더라고요. 아침에 사고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좀 심각하게 있어서 지금 거의 한 2주 동안 이렇게 저기 회사에 못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빨리 나을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누구나 자기의 의지와 다르게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채를 만약에 그런 위험에 빠졌을 때도 여전히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만약에 뭐 내가 임대했더니 임대료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비를 내야 되고, 이런 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유동성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전하다는 거는 월 생활비, 그러니까 꼭 필요한 월 생활비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한 3배 정도. 내가 이제 꼭 필요한 돈, 그죠? 꼭 기초적으로 내가 생활해야 될 꼭 필요한 돈이 만약 100만 원이라면, 내가 당장 이걸 빨리 팔아가지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자산으로 한 300만 원 정도는 갖추고 계시는 거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건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에 대한 관리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사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지 되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투자할 때도 충분히 이게 내가, 팔 수 있느냐, 팔아가지고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아까 채권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도 물론 채권에 있어서 안전하게 내가 이렇게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이자를 받다가 딱 되면 만기가 되면은 그 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유동성은 또 상대적으로 팔라고 할 때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왜냐하면 내가 팔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팔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쇼크가 왔을 때 그래서 안 팔린 거.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매일 막 시장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언제든지 막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뭐 금융위기 같은 어떤 쇼크가 왔을 때는 안 팔려요. 다 팔려고 내놨기 때문에. 뭐 이런 유동성, 예상치 못했던 내가 충분히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가지고 뭐 그 같은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쇼크가 왔을 때는 또 그게 바로 유동화되지 못하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실 때나 관리하실 때 이게 충분히 유동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유동성이 되게 높은 자산이죠. 내가 바로 은행에다가 이렇게 해지하면은 현금으로 내주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은 예를 들어서 한 3일 정도 걸리죠. 펀드는 어떤 펀드 같은 경우는 한 15일 걸리기도 하고 20일 걸리기도 하잖아요.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유동성이 충분한 자산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갑자기 어떤 위기가 오거나 쇼크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얼른 대응하기 위해서 빨리 팔아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유동자산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한 어떤 우리 가계 건전성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빚이 많다. 그럼 내가 빚을 갚는 방법이 있어요. 예.
빚을 갚는 방법이 이제 우선 두 가지로 이제 크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예. 눈덩이 상환법과 눈사태 상환법이 있습니다. 예. 예. 정답은 없는 거고요. 이 둘을 또 손앞에서 볼 수도 있고요. 예. 일단 내가 부채가 좀 뭐 어디 집을 빌려서 집을 이제 살 때 빌린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자동차를 사면서 빌렸던 돈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을 또 사면서 미리 빌렸던 돈도 있다. 여러 부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눈덩이 상환법은 가장 작은 부채부터, 예, 가장 작은 부채부터 이제 조그만 금액이 조금 것부터 빨리 갚는 거죠. 그럼 내가 부채를 갚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해결했다. 그래서 그런 용기를 얻어서 하나하나씩 동기부여가 돼서 이제 갚아 나가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단점은 사실 이자율을 중심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자율과 금리와 상관없이 이제 금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단점이고, 하지만 이 빚이 많은 경우에는 참 이걸 갚아 나가는데도 상당히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의지가 필요하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적합하다. 부채를 빠르게 주는데 좀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눈사태는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갚는 겁니다.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상환하는데 우리 총 이자 비용은 절감할 수 있고, 그죠? 근데 할 수 있고, 근데 초기의 성과가 이자율이 크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좀 적을 수 있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근데 지출 주는데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이제 눈덩이 상환법과 눈사태 상환법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이자가 많은 것부터, 그죠? 예, 예, 이자가 많은 것. 가장 이자가 많은 대출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신용대출, 그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서 그냥 신용대출이나 현금카드,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은 거.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쉽게 생각하는 그 부채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게, 보험담보대출. 이거 상당히 막 우리가 쉽게 막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 거 엄청 많이 빌려요. 엄청 많이 빌리거든요. 저도 삼성생명 다닐 때 놀랐어요. 보험사들의 주 수익원이 이 보험 담보 대출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보험 담보로 해서 대출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무 저거 없이, 꺼리낌 없이. 근데 그 이자는 엄청 비싸요. 한 10%막 이렇게 돼요. 10% 돼요. 근데도 이제 그냥 뭐랄까 쉽게 대출을 잘 내주기 때문에 잘 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저 아는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남편분이 아내 몰래 보험담보대출 받아갔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크게 막 꺼리낌 없이 대출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이자 어떻게 보면 금리가 되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은요. 네, 돈을 모으는 방법은 첫 번째는 내가 월급을 타면은 다 소비한 다음에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선 저축을 하고, 그죠? 남은 돈으로 지출을 할까요? 라고 한다면, 일단 저축한 다음에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선 선저축을 해야 된다. 돈을 모으는 좋은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선저축, 일단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지출한다는 그런 자세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장을 쪼개는 겁니다. 목적에 맞게끔. 예, 목적에 맞게끔 보시면은 이렇게 항상 통장을 쪼개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 수익 가져가는 거, 아니면 장기로 내가 노후나 자녀 교육비, 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이런 식으로 목적을 명확하게 나누는 겁니다. 예, 목적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한 통장 쪼개기, 뭐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든지 사실은 일단은 둘로 나누거나 셋으로 나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뭐 투자를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둘로 나누거나 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요. 전 세계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이나 뭐 PB들, 해외에 아주 유수한 아주 유명한 JP 모건, 시티은행 예를 들면은 그런 데 있는 PB들도 다들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심지어 국민연금 나 이런 연기금에서도 자산 관리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쪼개는 거예요. 네, 쪼개는 거, 나누는 겁니다. 둘이나 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둘이나 셋으로 나누는 거. 목적에 따라서 나누거나 네, 저축을 할 때는 목적에 따라서 나누고 국민연금도 가서 보면요, 이 목적에 따라서
나누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하는 것과 단기적으로 하는 거 나누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남들 버는 만큼 나누는 건, 남들 버는 만큼 벌겠다, 아니면 남들도 더 많이 벌겠다,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는 겁니다. 투자 방법도 다 나누는 겁니다. 자꾸 나누지 않고 그냥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갔을 때 은행 직원한테 어떤 일로 오셨나요? 그러면은 네, 저축하러 왔는데요. 그러면은 저기 요즘에 뭐 어디 금리가 어느 적금이 금리가 높으니까 이게 적금 가입했어요. 한 군데다 적금하죠. 그다음에 투자 같은 경우 저 투자하러 왔는데요. 그러면은 네, 요즘에 베트남 펀드가 수익률이 좋았으니까요. 베트남 펀드에 투자하시죠?라고 해서 그렇게 한 군데다 넣으시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둘로 나누는 겁니다. 항상 나눠가지고 저축이나 투자할 때도 항상 나눠서 목적에 따라서 나누고 그냥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먼저 목적이 이제 돈에 꼬리표를 달라고 하잖아요. 꼬리표를 달라고 하는데 목적을 다는 겁니다. 이 목적이 명확해야지 기간이 정해집니다. 기간이.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앞으로 10년 뒤에 결혼을 해서 내 집 마련하겠다. 그러면 이제 10년이라는 투자 기간이 정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5년 뒤에 결혼하겠다. 그러면 5년으로 정해지는 거죠. 앞으로 30년 뒤에 노후 생활 자금을 쓰겠다. 3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지죠. 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투자를 얼마큼 하고 저축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얼마큼 하고 적극적으로 얼마큼 할지 공격적으로 얼마큼 할지를 비중을 정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짧은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죠. 안정적으로 저축이나 뭐 예를 들면 채권이나 이런 자산에다가 안정적인 자산에다가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장기적으로 하겠다. 앞으로 뭐 10년 뒤에 아니 30년 뒤에 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죠. 주식도 어느 정도 하시고 주식 펀드도 좀 어느 정도 하시고 예금하고 투자를 이렇게 나누는데 투자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목적이 정해야지 기간이 정해지고 기간이 정해져야지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비중을 어떻게 정할지 이게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우리 이거는 왜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목돈 마련하려고요. 여윳돈 마련이에요. 목적은 모르겠는데 그냥 여윳돈 마련이에요. 막연하게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목적이 아니고요. 목적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명확히 정해서 이렇게 쭉 통장을 나눠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투자 방법, 효율적인 저축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요. 네. 다 이제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말들, 예쁜 말들 빼고 그냥 이렇게 핵심적인 뼈대만 놓고 본다면 이 공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가지고 있는 부랑 웰스, 부는 소득 빼기 지출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수익률에다가 N, 복리죠, 복리. 그죠? N, 투자 기간으로 이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는데 지출이 50만 원이에요. 그럼 50만 원 곱하기 1에다가 수익률이 만약 10%다. 10%. 그 다음에 기간은 1년이다 하면 1, 2년이다 하면 2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부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소예요. 소득, 지출, 수익률, 기간. 그죠? 그럼 보면은 이제 소득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웰스가, 부가 커지는 거겠죠. 지출은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적을수록, 그죠? 적을수록 나의 웰스가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R, 수익률은 이게 이렇게 1도 곱해지고 이거 곱해진 다음에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많을수록 내 웰스는 커지겠죠. 자산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N은 기간이죠. 기간은 N승으로, 그죠? N승으로 늘죠. 기간이 늘어날수록 내 부는, 그죠? 이게 마이너스가 아닌 한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기하적으로 이렇게 쭉 늘어날 수가 있죠. 기간. 네.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를 늘리고자 한다면 이 네 가지 요소의 특성들을 보시고 늘려야 될 거, 줄여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보시면요. 워렌 버핏이 한 얘기인데요.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종할 수 있는 것과 조종할 수 없는 거를 구분한 다음에 조종할 수 없는 거는 내비두고, 그죠? 조종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죠. 보시면은 뭘까요? 소득,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조정할 수 있죠.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사장님이 월급을 늘려주셔야 되죠.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지출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죠.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도 한계가 있긴 하죠. 지수가 올라야 되죠. 시장의 수익률이 올라야 되죠.
올라야 되는데, 물론 이제 내가 뭐 은행에 적금만 주구장창한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겠죠. 어느 정도 위험은 있지만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면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하죠. 자, 기간은 어떻습니까? 기간은 충분히 늘릴 수 있죠. 내가 길게 놓고 미리부터 일찌감치부터 노후 준비를 한다든지 일찌감부터 저축을 한다면 기간 늘릴 수 있죠.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에 먼저 집중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가장 많이 이 부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n이죠, n. 네. 여기는 위에 그냥 밑에 곱하기 n이 아니라 위에 승이잖아요, 승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가장 나의 부를 늘리는 데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장기 투자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 오해하고 계신 건데요. 장기 투자한다면은 특정한 금융 상품에 특정한 펀드에다 장기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산에다가 장기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A라는 회사의 펀드가 수익률이 좋아서 거기다 장기 투자하신다고 해서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잊어버리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 금융 상품에다 장기 투자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뭐 예를 들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이런 자산군에다가 장기 투자한다는 겁니다. 자산군에다 장기 투자하되 근데 우리가 직접 그 자산군에다가 투자할 수도 있지만 뭐 금융 상품을 활용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A라는 펀드에다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근데 A라는 펀드를 통해서 A라는 자산군에다가 이제 투자하시는데, 펀드는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투자할 거라고 예측했었지만 중간에 펀드 매니저가 바뀌거나 뭐 갑자기 뭐 그 회사가 주주가 변경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운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얼른 A라는 펀드에서 B라는 펀드로 바꿔줘야겠죠.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다만 장기 투자하라고 얘기는 그 자산군에다가 오랫동안 투자해라. 그 자산군은 뭐 주식에 투자한다면 한국 주식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다가도 하고 전 세계 주식에다 골고루 투자하고 거기다 오랫동안 투자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간이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저축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간이다. 그래서 일찌감치 준비하고 오랫동안 하는 것들이 내 웰스를 늘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공식을 통해서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